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지호가 이렇게 됐어요. 병균 덩어리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손주를 안고 있던 팔을 천천히 내렸다. 40년 동안 시장 바깥쪽 노점에서 악착같이 벌어 이 집안 일으켜 세운 내가 지금 병균 덩어리라고 불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깁스를 풀어 던졌다. 8주 진단이라며 누워만 있던 팔이 멀쩡하게 움직였다. 어머니가 지호 돌보느라 독감 접종도 못 갔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병균 옮으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노점을 열고 비린내 속에서도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며 살아온 분이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전세금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드디어 은퇴하고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순간 며느리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손 다쳐서 깁스했어요. 손자 좀 봐주세요. 8주 진단서를 들이밀며 말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 정말 손을 다친 걸까요? 그리고 손주를 돌보던 할머니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독감이 유행하던 겨울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배신과 진실, 그리고 뒤집히는 운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시원한 반전을 느끼실 거예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고 중간에 쉬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중앙전통시장 생선 노점에서 살았다. 정확히는 시장 제일 바깥쪽 큰 길과 맞닿은 구석진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구석이라고 불렀지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시장 안쪽은 노점 하나 펼칠 자리도 비좁았지만 바깥쪽은 달랐다. 점유할 수 있는 땅이 넓었고 지나가는 손님들 눈에도 잘 띄었다. 무엇보다 나는 정직하게 장사했다. 생선은 싱싱한 것만 팔았고 저울은 속이지 않았다. 손님들이 그걸 알았다. 순덕씨 생선은 믿고 사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는 혼자 아들을 키웠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났다. 도매시장에서 생선을 받아오고 노점을 펼치고 손님을 맞았다. 손은 늘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 준혁이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40년이 흘렀다. 몇 년 전 나는 드디어 은퇴를 결심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이제 좀 쉬고 싶었다. 번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를 샀다.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였다. 월세 받으며 조용히 살 생각이었다. 나머지 돈은 준혁이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손주 지호 태어날 때도 보태줬다. 며느리 민지가 어머니 지호 분유값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흔쾌히 통장을 열었다. 그렇게 현금은 거의 바닥났다. 그때부터였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게. 민지는 시중은행 직원이었다.
준혁이보다 돈을 더 벌었다. 처음엔 나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시장에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온 시어머니가 무서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내 통장이 텅 비어가는 걸 알고부터는 달랐다. 말투가 차가워졌고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속에는 이제 돈 없으시잖아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였고 내 손주의 엄마였으니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독감이 유행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다. 보건소에서도 어르신들 꼭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라고 방송했다. 나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손자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제가 손을 다쳤어요. 깁스했어요. 8주 진단 나왔어요. 지호 혼자 돌보기 힘들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몸이 요즘 피곤했고 독감 접종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손주 생각이 먼저였다.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다음 날 아침 나는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민지는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괜찮아. 손주 보는 거야 당연하지라고 말하며 지호를 안았다. 7살 지호는 할머니 라며 내 품에 안겼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지호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저녁까지 챙겼다. 민지는 깁스를 낀 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어머니, 손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었다. 보건소에 가서 독감 접종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 한수연 간호사가 전화로 순덕 씨 꼭 맞으세요. 올해는 독감이 심해요 라고 당부했지만 나는 다음에 갈게요. 요즘 손주 봐주느라 바빠서라고 대답했다. 한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어르신, 그래도 꼭 맞으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이면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제 집 가세요. 나는 그래, 그럼 내일 또 올게라고 하며 작은 가방을 챙겼다. 준혁이는 야근이 잦아 집에 늦게 들어왔고 나는 늘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사는 곳은 허름한 단독 주택이었다. 좁고 오래됐지만 내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침에 준혁이네 집에 가면 집 안이 늘 어질러져 있었다. 거실에는 술병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소파 쿠션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민지는 지호가 어젯밤에 어질렀나 봐요. 제가 손이 아파서 정리를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 그럼 내가 치울게라며 청소를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어지를 수 있을까? 술병 냄새는 왜 나는 걸까? 나는 의심을 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민지는 여전히 깁스를 끼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 무렵 옆 노점에서 40년을 함께한 영자가 찾아왔다. 영자는 떡집을 했고 나와는 자매처럼 지냈다. 순덕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손주 보느라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 독감 접종은 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라고 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야, 그래도 맞아야지. 올해 독감 장난 아니라던데. 영자의 아들 지훈이는 동네에서 족발집을 했다. 가끔 영자가 아들 대신 배달을 나갔다. 요즘 지훈이가 바빠서 내가 가까운 데는 배달 다녀와라며 웃었다. 나는 에이 그 나이에 배달을 다녀? 라고 했지만 영자는 뭐 어때? 운동 삼아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몸이 천근처럼 무거웠다.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예전처럼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민지 손 나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민지의 깁스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손주가 곧 나를 병균 덩어리라고 부를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될 거라는 것을. 겨울은 점점 깊어졌고 독감은 무섭게 번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준혁이네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면 민지가 문을 열어줬다. 여전히 깁스를 낀 채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지호는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라며 내 다리를 껴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식 시세였다. 나는 잠깐 보고 돌아섰다. 은행원이니까 경제 공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지호를 유치원에 보낸 뒤 나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에는 여전히 어질러진 흔적이 있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부엌 싱크대 근처에서 희미한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쓰레기통을 열어봤다. 소주병 2개가 들어 있었다. 민지가 마신 건가? 아니면 준혁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는 술을 거의 안 마셨다. 민지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술을 마실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을 떨쳐냈다. 뭐 친구라도 왔었나 보지. 오후 3시 나는 지호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지호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라며 종이를 내밀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우리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지호 참 잘 그렸네. 지호는 싱긋 웃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호 저녁을 차려줬다. 민지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손이 이래서 아무것도 못 해드리네요. 나는 괜찮아. 내가 빨리 나아야지라고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깜박였다. 저녁 6시 나는 가방을 챙겼다. 그럼 나 갈게. 지호 잘 재워. 민지가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민지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고 있었다. 깁스를 낀 팔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보건소 앞을 지나갔다. 한수연 간호사가 밖에서 나를 봤다. 순덕 씨, 독감 접종 아직 안 하셨죠? 지금 들어오세요. 금방 끝나요. 나는 시계를 봤다. 6시 반. 몸은 피곤했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다음에 올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한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순덕 씨, 그래도 꼭 맞으세요. 올해 독감은 정말 위험해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나는 알았어요. 다음에 꼭 올게요 라고 하며 손을 흔들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내게는 유일한 쉴 곳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이 너무 무거웠다. 손목을 만져보니 열이 조금 나는 것 같았다. 감기 기운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나는 일찍 잠들었다. 하지만 잠이 깊지 않았다. 꿈속에서 지호가 울고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나는 손을 뻗었지만 지호는 점점 멀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민지였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민지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또 어질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과자 봉지뿐만 아니라 치킨 박스까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 캔도 보였다. 어젯밤에 친구 왔었어? 내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네. 친구가 잠깐 들렀어요. 제가 손이 불편해서 정리를 못했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순덕아, 나 지금 배달 나왔는데 내 며느리 집 근처야. 족발 배달 왔거든. 그런데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어젯밤에 내가 여기 배달 왔었는데 내 며느리 집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래서 좀 이상했어.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무슨 소리? 응. 밤 10시쯤이었어. 지훈이가 바빠서 내가 대신 배달 갔거든. 내 며느리 집 앞 지나가는데 안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웃고 떠드는 소리. 술 냄새도 났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 10시? 그때 나는 집에 있었어. 민지가 친구를 불렀다는 건가? 그것도 깁스를 하고?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덕아, 혹시 내 며느리 정말 손 다친 거 맞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괜한 소리 한 것 같네. 그냥 좀 이상해서. 너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을 바라봤다. 민지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깁스를 낀 팔은 자연스럽게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다. 그날 저녁 나는 민지에게 물어봤다. 민지야, 손은 좀 어때? 많이 아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아직 많이 아파요. 약 먹어도 잘 안 낫네요. 나는 그래? 그럼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 감기인가?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영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내 며느리 집에서 술 냄새가 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지가 그럴 리 없어. 깁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셔?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몰랐다. 민지가 내가 집으로 돌아간 직후
깁스를 풀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는 것을, 소주를 따르고 치킨을 뜯고 웃으며 떠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이 어질러진 걸 보고 지호가 어질렀나 봐요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겨울은 점점 더 추워졌고 독감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다. 영자도 요즘 시장에 독감 걸린 사람 많아. 너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나는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지만 독감 접종은 여전히 받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드디어 쓰러지기 시작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갈라지는 것 같았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열도 났다. 나는 체온계를 입에 물었다. 38도. 독감인가?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도 지호는 봐줘야지.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준혁이네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2배는 멀게 느껴졌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도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나는 지호를 안으려다 기침이 터져 나왔다. 콜록콜록. 민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하며 지호를 안았다. 지호는 내 목에 팔을 감았다. 따뜻했다. 나는 지호를 안고 거실로 갔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빨간색이 많았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내가 물었다. 민지는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엎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그날 오전 나는 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레고를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 나왔다. 몸도 점점 더 뜨거워졌다. 지호가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다. 나는 응, 할머니 괜찮아라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로 기침이 터져 나왔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감기약 좀 드세요. 제가 약 드릴게요. 나는 고마워라고 하며 약을 받아 먹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지호가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힘이 없었다. 민지가 다가와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기침만 나왔다. 그날 저녁 나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열은 39도까지 올랐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다. 독감이야. 이건 독감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겨우 일어나 다시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민지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 나는 지호 봐줘야지라고 말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도 들어오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민지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다. 어머니 혹시 독감 아니에요? 요즘 독감 많이 돌잖아요. 나는 아니야.
그냥 감기야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지호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민지 말이 맞았다. 나는 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어머니, 지호 좀 멀리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지금 손주한테 병균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뒤로 물러섰다. 지호가 할머니. 라며 다가오려 했지만 민지가 지호를 붙잡았다. 지호야, 할머니 지금 아프셔.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날 하루 나는 지호와 거리를 두며 지냈다. 지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왜 안 안아줘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할머니가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 나으면 안아줄게.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보건소로 전화를 걸었다. 한수연 간호사가 받았다. 순덕 씨, 무슨 일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독감 걸린 것 같아. 열이 39도야. 한 간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순덕 씨,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독감은 빨리 치료해야 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합병증이 위험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알았어. 내일 갈게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마비된 것처럼 무거웠다. 전화가 울렸다. 민지였다. 어머니, 오늘 안 오세요? 나는 미안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진단서를 내밀며 말했다. 독감입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집에서 쉴게요. 손주 봐줘야 해서.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러다 큰일 나요. 독감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집에서 혼자 앓았다. 준혁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고 민지도 연락이 없었다. 오직 영자만이 찾아와 죽을 끓여줬다. 순덕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영자는 내 이마에 손을 대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어머니, 지호가 열이 나요. 독감 같아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지호가 독감에 걸렸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가 지호 돌보실 때 옮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지호한테 독감을 옮긴 거야? 그날 밤 나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돌봤는데 지금 나는 병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민지에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지호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고열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그 말에 무너졌다. 응급실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다. 나는 벽에 기대 서서 작은 창문 너머로 지호를 바라봤다. 7살짜리 아이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열 냉각 패치가 붙어 있었다. 내 손주였다. 민지가 지호 옆에 서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민지의 왼팔에 있어야 할 깁스가 없었다. 맨팔이었다. 민지는 지호를 안고 있었고 그 팔은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깁스는 8주 진단이라며? 그때 민지가 복도로 나왔다. 나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지호 이렇게 됐어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입술을 떨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지는 나를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어머니가 독감 걸리셨으면 집에 계셔야죠. 왜 지호한테 오셨어요? 병균 덩어리가 애를 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어머니가 지호 돌보느라 독감 접종도 못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안 오셨으면 되잖아요. 우리 지호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는 책임 안 지실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야근을 마치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준혁이는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지호는 어때?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열이 심해. 의사가 입원해야 한대라고 대답했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민지가 다시 나를 향해 말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여기 계시면 지호한테 또 병균 옮을까봐 불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발걸음을 옮겼다. 응급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벽에 기대 서서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지호는 입원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민지가 어머니 오지 마세요. 지호가 어머니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4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사흘 뒤 지호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아, 지호 괜찮아? 준혁이는 짧게 응, 괜찮아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집에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혁이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지호는 방에 있었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민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규칙을 정할게요. 규칙? 네. 어머니가 지호 돌봐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번 일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병 걸리시면 지호한테 위험하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아프시면 집에 오지 마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지호 돌보시는 것도 좋은데 집안일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손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는 민지의 팔을 봤다. 깁스는 없었다. 민지야, 깁스는? 민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제 풀었어요. 의사가 이제 괜찮대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8주 진단이라고 했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민지는 계속 말했다. 어머니, 빨래도 좀 해주시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밥값이라도 하셔야죠. 밥값?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민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밥도 차려드리고 집에도 오시게 해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도 집안일 좀 도와주셔야죠.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이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돌리고 걸고 청소기를 돌렸다. 설거지도 했다. 민지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깁스는 완전히 사라졌고 손은 멀쩡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의심이 들었다. 정말 손을 다친 거였나? 일주일 뒤 민지의 태도는 더 심해졌다. 어머니, 식탁에서 드시지 마세요. 아직 독감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부엌 구석에서 드세요. 나는 부엌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갔다. 혼자 밥을 먹었다. 준혁이와 민지, 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지호가 할머니, 왜 저기서 먹어요? 라고 물었다. 민지가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우리랑 떨어져 있어야 해라고 대답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번 돈이 이렇게 나를 부엌 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야, 나 힘들어. 영자는 순덕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민지가 나를 병균 덩어리라고 부른 것, 식탁에서 쫓아낸 것, 밥값 하라고 한 것. 영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아, 그 여자 이상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영자가 내 집으로 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순덕아, 이거 봐. 영자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민지가 깁스 없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영자가 말했다. 순덕아, 내 며느리 거짓말한 거야. 깁스는 가짜였어. 밤마다 내가 집에 돌아가고 나면 친구들 불러서 술 처먹고 놀았어. 아침마다 집이 어질러진 건 지호가 아니라 내 며느리 때문이야. 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순덕아, 더 참지 마. 내가 이렇게 당할 이유 없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고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병균 덩어리가 되어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끝인가? 4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다. 며칠 뒤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순덕 씨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 독감에 걸렸고 며느리에게 병균 덩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쫓겨나고 집안일까지 강요당했죠. 그리고 영자 씨가 가져온 사진으로 며느리의 거짓말까지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순덕 씨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과연 순덕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곧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 하지만 손주 생각에 다시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민지는 문을 열며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빨래를 돌렸다. 청소기를 돌렸다. 설거지를 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다. 민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괜찮아? 내가 물었다. 민지는 화들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엎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 회장 최정훈이 내 집으로 찾아왔다. 영자가 옆에 있었다. 순덕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최 회장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덕 씨 축하해요. 시장 재개발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제 노점 부지를 점유자, 소유로 인정한대요. 나는 눈을 깜박였다. 무슨 소리예요? 최 회장이 설명했다. 순덕 씨가 40년 동안 사용하신 노점 부지, 이제 순덕 씨 소유가 됐어요. 시장 바깥쪽이라 땅이 넓잖아요. 대략 200평 정도 되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평당 가격이 높아요. 계산해 보니까 수십억은 될 거예요. 나는 입이 벌어졌다. 수십억? 영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덕아, 네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이제 편히 살 수 있어.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을 팔았던 그 자리가 이제 내 것이 됐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최 회장이 말했다. 순덕 씨,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소유권 이전 절차 시작돼요. 축하드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이 돈이 있었으면 민지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최 회장이 떠나고 영자가 내 옆에 앉았다. 순덕아,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야.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영자야. 난 그냥 지호가 보고 싶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다. 순덕아, 내 며느리한테 이 소식 알리지 마. 일단 생각 좀 해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혁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 집에 와봐. 나는 급히 준혁이네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살벌했다. 준혁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민지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다. 준혁이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잔액은 거의 없었다. 마이너스 대출까지 있었다. 엄마, 민지가 돈을 다 날렸어.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주식이랑 코인에 올인했대. 우리 생활비까지 다 날렸어.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원래는 조금만 벌어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계속 잃었어요. 준혁이가 말했다. 그것뿐만 아니야. 민지가 은행에서 횡령했대. 그래서 징계받았어. 깁스는 거짓말이었어. 징계 기간 동안 집에 있는 걸 숨기려고 가짜 깁스를 했대.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민지가 울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빼서 코인에 넣었는데 다 날렸어요. 징계받고 집에 있는 게 창피해서 깁스를 했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지호 봐주실 것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깁스도 손이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밤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낮에는 나를 이용해 손주를 돌보게 했다. 그리고 나를 병균 덩어리라고 불렀다. 준혁이가 말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우리 빚이 너무 많아. 생활비도 없어. 나는 준혁이를 바라봤다.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며느리에게 당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 집에 갈게. 엄마, 잠깐만. 우리 어떻게? 준혁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지금 병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찾아왔다. 순덕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래?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민지가 횡령한 것, 거짓 깁스, 돈을 다 날린 것. 영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그 여자가 진짜 미쳤네. 순덕아, 이제 너 결정해야 해.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야, 나 결심했어. 뭐? 이 돈 내가 쓸 때 쓸 거야. 준혁이네한테는 안 줄 거야.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 이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이 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거야.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순덕아, 잘 생각했어. 나 옆에 있을게. 그날 밤 나는 상인회 회장과 변호사를 불렀다. 큰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오후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상인회 회장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하셨다던데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아, 그냥 시장 일로.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영자가 옆에서 갈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와야지. 준혁이네 집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준혁이도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에는 과일과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지가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했어요. 라며 나를 소파에 앉혔다. 나는 차를 받아들었다. 민지가 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뭐가? 어머니를 병균 덩어리라고 한 것, 식탁에서 쫓아낸 것, 집안일 시킨 것 다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를 마시며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잖아요. 준혁이도 옆에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힘들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도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런데 상인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나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시장 재개발 얘기하셨어.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재개발이요? 응. 노점 부지를 점유자, 소유로 인정해준대. 내가 40년 동안 쓰던 자리 말이야. 민지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럼 그게 어머니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되는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땅이 넓어. 시장 바깥쪽이라. 대략 200평 정도 되는데 재개발 지역이라 평당 가격이 높대.
수십억은 된대. 민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준혁이도 눈이 커졌다. 민지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빚 좀 갚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생활비도 없고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나는 민지를 바라봤다. 어제까지 나를 병균 덩어리라고 부르던 사람이 오늘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돈 때문이었다. 민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준혁이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인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40년 동안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내 아들과 며느리가 돈 때문에 무릎 꿇는 모습?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민지와 준혁이가 일어났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지야, 너 지난 몇 달 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병균 덩어리라고 했지. 식탁에서도 쫓아냈지. 밥값 하라고 했지. 내가 독감 걸려서 죽을 것 같을 때 너희는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준혁이가 엄마, 미안해라고 말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돈 생겼으니까 미안하다고? 민지가 울먹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난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쓸 때 쓸 거야. 어머니, 나 이제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줄 돈은 없어. 민지가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 빚 때문에 집도 잃을 것 같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너희가 만든 빚이잖아. 준혁이가 엄마, 제발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지가 뒤쫓아오며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라고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어? 난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었고 병균 덩어리였잖아.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된 느낌이었다. 다음 날 나는 상인회 회장과 변호사를 만났다. 영자도 함께였다. 순덕 씨 결정하셨어요? 회장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시장 상인들 자녀들 위한 장학금이요. 특히 어려운 집 아이들.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전액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액이요. 단, 손주 지호 앞으로 예금 하나 만들어주세요. 대학 등록금 정도. 지호가 20살 되면 쓸 수 있게요. 영자가 내 손을 잡았다. 순덕아,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내 돈은 내가 쓸 곳에 써야지. 변호사가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그날 저녁 민지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민지야, 나 이미 결정했어. 내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했어. 뭐라고요? 시장 상인들 자녀들 장학금이야. 어려운 집 아이들 공부 도와주려고.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미쳤어요. 그게 우리 돈인데.
우리 돈? 그건 내 돈이야. 내가 40년 동안 벌어놓은 거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인데.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다. 일주일 뒤 시장 상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순덕 장학재단 출범식이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영자는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생선 노점을 했던 김순덕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평생 이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생선을 팔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상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저는 제 재산 전액을 이 시장 상인들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악착같이 일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영자가 나를 껴안았다. 순덕아, 정말 잘했어. 너 자랑스러워.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지호 예금은 잘 만들어졌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호 명의로 예금 만들었습니다. 20살 되면 본인이 쓸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할 겁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호야, 미안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 엄마한테는 줄 수 없어. 다음 날 준혁이가 찾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정말 힘들어. 집도 잃을 것 같아. 나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준혁아,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민지가 만든 빚이잖아.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내가 독감 걸렸을 때 너희는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민지는 나를 병균 덩어리라고 불렀고 식탁에서 쫓아냈어. 넌 옆에서 지켜만 봤고. 그게 가족이야? 준혁이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계속 말했다. 준혁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게 내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난 거부할 거야.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엄마. 그리고 지호 앞으로 예금은 만들어뒀어. 20살 되면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어. 그건 지호 거야. 너희가 손댈 수 없어.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가봐. 준혁이는 일어나 문을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며칠 뒤 민지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집 경매 넘어갔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은 좁았지만 깨끗했고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영자가 떡을 들고 찾아왔다. 순덕아, 집들이 왔어. 우리는 함께 떡을 먹으며 웃었다. 순덕아, 후회 안 해? 영자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나는 편지를 썼다. 지호 앞으로.
편지는 지호가 20살이 되면 예금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었다. 지호야, 할머니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20살이 됐겠구나. 대학생이 됐을까? 할머니는 내가 어떻게 자랐을지 궁금하다.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돈은 중요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할머니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돈은 내가 대학 갈 때 쓰렴. 할머니가 4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번 돈이야. 너만을 위해 남겨둔 거야. 내가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데 쓰렴. 그리고 기억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할머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몇 달 뒤 시장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10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단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 돈으로 대학 갈 거예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 내 꿈을 이루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 독감 유행이 끝났다는 소식이 나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준혁이었다. 엄마, 우리 이사했어. 작은 집이야. 민지가 다시 일 구했어. 우리 열심히 살아볼게. 미안해. 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 살아. 지호 잘 키워. 준혁이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봄이 왔다. 나는 공원을 산책하며 벚꽃을 바라봤다. 영자가 옆에서 말했다. 순덕아,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좀 숨쉬는 것 같아.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너 잘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나 있잖아. 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영자야. 우리는 함께 벚꽃길을 걸었다. 40년 동안 시장 바깥쪽 구석에서 생선을 팔던 내가 이제는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구의 병균 덩어리가 아니었고 누구의 하인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김순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주 지호 생각이 났다. 지호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내가 20살이 되면 할머니 편지 읽어줘. 그리고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평온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짜 쉴 수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덕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을 가족이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돈 때문에 순덕 씨를 찾았지만 순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지호를 위해서는 대학 등록금 정도를 남겨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돈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덕 씨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은 순덕 씨를 병균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순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가족이 아니라고. 그래서 순덕 씨는 자기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그리고 자기 돈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을.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씨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인정받지 못한 경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